checking Twitter on several different official. Oh, I believe it just happened there. That was it. Live, raw, and unfiltered. It appears that China spy balloon has now been shot down over the Atlantic Ocean. You are taking a live look here, live, raw, and unfiltered, as that balloon appears to be heading downward after it has been shot down.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중국 스파이 정찰 풍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미군이 중국 측 비행체를 정찰 풍선으로 규정하고 격추한 데 대해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공식 항의를 한 거예요.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펑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이 무력으로 중국의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기습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주중 미국 대사관 책임자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 교섭 제기는 대사 초지 등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의미하는데요. 셰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 또는 공사 등 고위 관부를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셰 부부장은 미측 인사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중국 민간용 무인 비행선이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해 왜곡과 먹칠이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 측은 중국 측 발표를 못 들은 채 하며 미국 영공을 곧 떠날 민간용 비행선에 고집스럽게 무력을 남용했다.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국제법 정신과 국제 관리를 엄중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하지만 바이든이 워낙에 친중 인물 아닙니까? 중국은행하고 거래했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많아요. 조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과 함께. 빅가이가 누구겠습니까? 그 이메일에 나온. 어쨌든 셰 부부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미국이 한 행동은 중미 정상 발리 회담, 작년 11월에 있었던 발리 회담 이후 중미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양측 노력과 그 과정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해를 끼쳤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 이익을 해치고 상황을 더 악화하고 긴장 국면을 확대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미국에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셰 부부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태의 전개를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의 이익과 존엄을 단호히 수호할 거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밝혔어요. 북부 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5일 성명과 대변인 입장 표명 등 방식으로 강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1차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지목한 비행체를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대응 방책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어요. 여러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정찰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 비행선이었지만 강풍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격추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항의를 미국 측에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밈 영상들 몇 개 좀 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 진입 일주일 만에 격추된 것에 대해서 야당인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중국의 격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땅에 진입시킨 것이어서 잔해를 회수하더라도 그로부터 정보를 그다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죠. 공화당 의원은 오늘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 시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버스 3배 크기의 뭔가를, 스쿨버스 3개 크기의 뭔가를 쏴서 그게 잘못된 장소에 떨어져 사람들과 인프라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이 TV에 나와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것인데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정찰 풍선 침투가 정보 수집 외에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이 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미 영공 풍선을 막을 수 없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인도 땅, 필리핀과 일본 섬을 빼앗는다면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민간용 비행선이라면서 격추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중국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중국 상공으로 뭔가를 보냈다면 그들은 촬영하고 격추하고 미쳐 날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대서양에서 격추한 풍선 잔해를 회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그것이 언젠가는 미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염두에 뒀기에 풍선은 우리에게 큰 가치가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잔해를 회수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기밀 정보를 보고받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정부로부터 기밀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상원과 하원 지도부 모임인 Gang of Eight, 그러니까 8인회 멤버죠. 8인회는 양원 여야 대표와 정보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원 정보위 소속 탐 카튼 공화당 의원도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풍선이 발견되고 격추되기까지 일주일 내내 백악관이 마비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사흘 만에 격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의 대단한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파이 풍선으로 시작된 것이 바이든 힘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풍선이 됐다. 불행히도 대통령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 영공에 진입한 풍선을 포착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격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상 피해를 우려해서 풍선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직후인 전날에 그 F-22 스텔스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카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3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행정부 고위 당국자 언급과 관련해 자신이 전 정부 당국자들과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말도 안 되는 정보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도 이렇게 풍선이 나돌아다녔다느니. 전혀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있었다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카튼 의원은 우려되는 것은 당시 군이 과거 이런 풍선을 알고도 민간 상급자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게 아니면 당시엔 이를 몰랐는데 이번엔 관련 데이터를 돌아보다가 알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정찰 풍선이 일주일 동안 군사시설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놔뒀다면서 바이든이 좀 더 빨리 격추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에 좀 전에 떴습니다. Chinese spy balloons over U.S. during Trump admin discovered after he left office. Senior Biden official. 그 바이든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 있었다. 하지만 Trump and his top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officials told Fox News Digital it never happened. 그런 적은 없다. 트럼프 측 쪽에서는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킹메이커 데이빗 액셀로드. 데이빗 액셀로드는 오바마 킹메이커로도 알려졌죠. 데이빗 액셀로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를 꼽았습니다. 저도 2024년 게빈 뉴섬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년에. 데이빗 액셀로드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LA타임스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유력 차기 주자로 언급을 했습니다. 액셀로드는 X-File 팟캐스트 쇼도 진행하고 있어요. 2008년 11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브락 오바마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빗 액셀로드가. 당시 오바마 캠프 수석 전략가로 활동했고 요새는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도 데이비드 악셀로드가 내년에 개빈 뉴섬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비드 악셀로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세계 경제 규모 4위의 캘리포니아를 이끌고 있고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 4위 대단히 잘 이끌고 있는 거다. 개빈 뉴섬 뭐 홈리스가 많고 뭐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했어요. 또 뭐 마약 문제 많고 이런 문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데이비드 악셀로드가 어쨌든 그러면서 수많은 복잡한 현안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적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데이비드 악셀로드가 생각하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장점은 똑똑하다, 카리스마가 있고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난독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해냈다. 뭐 그거는 저도 점수를 줘요. 예, 개인적인 인간 승리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개빈 뉴섬 지사한테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따를 당했었다고 그래요. 개빈 뉴섬이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혹시나 선생님이 자기한테 뭘 시킬까봐 겁나고 책을 못 읽으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셀로드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스토리,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개빈 뉴섬한테는 이렇게 난독증을 이겨냈다는 그 스토리가 유권자들과의 그 간격을 좁히고 호감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뉴섬 지사가 현실 정치에서 너무 승승장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승장구한 걸까요? 니콜 선거에도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니콜을 이기긴 했지만 캘리포니아가 워낙 강성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요. 미 전역 50개 주 중에 가장 진보적인 주죠. 캘리포니아는.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단순한 로컬 정치인을 벗어나 전국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제 개빈 뉴섬이 전국구 스타로 뜰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솔직히 카멀라 해리스나 조 바이든보다는 이미지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들 둘보다 말보다 철하고요. 악셀로드는 뉴섬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전국위원회 등 주요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뭐 정책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카말라나 뉴섬이나 바이든이나 다 강성 진보 성향입니다. 지금은 50% 100% 봅니다. 자, 오늘 그래미 시상식 열렸죠? 예, 소파이 스타디움, LA 인근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 올해는 크립토.com 어리나에서 열렸습니다. 예, 소파이가 아니라요. 올해도 뭐 못 이겼다고 그런다. 그래미. 그래미는 음악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상식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BTS 저도 이제 BTS 노래 많이는 잘 모릅니다. 뭐 마이크 드롭하고 봄날 그리고 뭐 페이크 러브 그다음에 이제 미국 무대에서 냈던 뭐 버터 몇 곡 못 들어봤는데 예, 봄날하고 저는 마이크 드롭 그리고 Life Goes On인가요? 예, 그 세 곡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뭐 하나 이건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예, 오키나와 전 세계적으로 오키나와가 가장 장수하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작년 기준 100세 이상 주민이 오키나와에 무려 9만 5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국인들보다 100살을 넘길 확률이 3배 더 높고 심장병 발병률이 5분의 1에 그친다. 건강한 기대 수명은 미국민에 비해 평균 7년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75년부터 오키나와 노인들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오키나와 장수과학 연구센터는 주민들의 장수 비결로 식습관, 집단적 소속감, 그리고 신체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섬 주민들의 식습관이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은 칼로리가 낮지만 영양분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식단 60% 정도는 채소로 채우고 고구마, 죽순, 무, 바다포도, 고야, 된장, 두부, 생선, 돼지고기 그리고 열대 과일들이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두부 섭취량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두부 섭취량이 미국인의 8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몸에 좋은가 봐요. 또 소금 대신 강황과 된장 등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양념을 하는 문화도 눈에 띕니다. 오키나와 전통 식단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식물식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란 제철 식품을 섭취한다는 건데요. 주목받는 오키나와 특산물로는 여주와 바다포도가 있습니다. 여주는 당뇨 예방,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특히 카라틴 성분이 인슐린을 분비해 췌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키나와 대표 식재료라고 합니다. 바다포도 역시 오키나와 5대 해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미네랄과 칼슘, 철분, 후코이단 등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소가 피를 맑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단과 더불어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습관 또한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배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식법입니다. 쉽지는 않죠. 이게 지키는 게. 그 다음 비결은 집단적 소속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 간 끈끈한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데 계모임 성격인 모아이를 통해 집안일이나 행사를 돕는 등 사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이 되더라도 외롭거나 적적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수의학자들은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장수 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대표 장수 마을이라는 오키나와 타이틀이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의 미군 장기주 등과 서구식 식문화, 영양 등 요인으로 전통 생활 방식이 급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하고 KFC 등 패스트푸드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점포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보급도 늘어나면서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비만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녀 기대 수명도 이 통계 순위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간질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 기간 당뇨병 환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증진 계획을 어떻게 설립해 나가는지가 장수촌 재흥의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 피드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루리 줄리아니가 올린 건데요. 시진핑이 You can shoot it down now. We got everything we needed. 우리 이제 필요한 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 격추시켜도 된다. On it, boss. 알겠습니다, 대장.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빌 마her 얘기를 끝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빌 마her 이제 HBO 제가 이제 미국 정치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프로그램이 사실 빌 마her 쇼였습니다. Politically Incorrect라는 쇼를 진행했었어요.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1년 정도까지인 겁니다. 9.11 테러 직후 이제 해고됐는데 그때 말 실수를 해가지고요. 빌 마her가 그때는 굉장히 좀 중도적이었어요. 양쪽 진영을 다 비판하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논객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았어요. 프로그램이. 다른 그 심야 토크쇼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이 레노 투나잇 쇼나 뭐 데이비드 레터맨 레이트 나이트 쇼죠. 레이트 쇼였나?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빌 마her 쇼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제이 레노도 굉장히 이제 잘했지만 그 셋 중에서는 이제 레터맨을 제일 별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빌 마her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 W 부시를 워낙에 싫어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라크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라크전을
찬성을 했었어요. 빌 마her도. 근데 이제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이제 메인스트림도 그렇고 민주당이 톤을 바꾸면서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2020년 선거 때는 이 사람이 저길 지지 않았습니다. 알 고어. 예, 알 고어를 지지 안 하고 아마 부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은 존 캐리였고. 근데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woke가 뭔지 아시죠? 이제 급진 좌파 진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트랜스젠더 푸시하고 비판적 인종이론 푸시하는 그런 진영을 얘기하는데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너 5살짜리 전기톱으로 고추 자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조크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 그래서 팍스뉴스 호스트 같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빌 마her가 공화당을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나는 classical liberal이다. 전통적인 진보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최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많이 깨우치고 있어요. 빌 마her. 제가 사실 이 사람 politically incorrect 스튜디오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예,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웬일인가 좀 반갑기도 하고 또 한때는 좀 짜증이 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 마her는 트윗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If you're part of today's woke revolution, you need to study the part of revolutions where they spin out of control. 그러니까 중국 마오 뭐 이렇게 그 역사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 이랬더니 제임스 멜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Bill Maher has become the most articulate commentator against wokeism. And here's an example of why he is. This is a tour de force commentary against woke culture. 이 사람은 이제 빌 마her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클리어. I really don't know what happened to Bill Maher. Years ago, I'd watch his show and agree with him 100%. He was so knowledgeable of contemporary events. 도대체 빌 마her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100%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동의했다. 굉장히 지식도 많고 그랬던 인물인데 I watch him now and I feel like I'm watching Fox News. He hates liberals now. It's disturbing. He jumped ship. 지금 보면 마치 팍스뉴스 보는 것 같다. 그는 진보 진영을, 진보 논객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진보가 색깔이 바뀐 걸까요? 빌 마her가 바뀐 걸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영석의 진정,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